Arirang Special.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will meet in a historic summit on April 27th. Frosty bilateral ties have thawed significantly in recent months following the 2018 Winter Olympics. After returning from a meeting in Pyongyang, South Korea's presidential envoy said on March 6 the two countries agreed to hold an inter-Korean summit. Many believ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ual approach of pushing for dialogue and pressure towards the North has finally paid off.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e upcoming Moon-Kim summit will mark a huge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relations. What can Seoul gain from the landmark meeting? With the summit fast approaching, we'll discuss ways to bring last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on today's special debate program, A Road to Peace. I see inter-Korean relations are finally showing signs of a thaw, marking the arrival of spring for the two Koreas. As we near the historic summit between the two sides, all eyes are on how it will chang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Korean Spring here to stay? We'll predict what the upcoming 2018 Inter-Korean Summit will deliver and discuss ways to foster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peninsula.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회담 앞두고 이렇게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1년 만이죠. 지난번 정상회담이 있은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들 이제 북한에도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마당에 소감과 감회와 뭐 전망을 이렇게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문 센터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이후 11년 만이고요. 2007년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쟁 위험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장관님. 네, 저는 11년 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기획단장으로 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아주 감동과 전율을 느낍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보다 정말로 뜻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도 했었고 이번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먼저 제의를 해가지고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문제 정상회담에 관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정상회담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일이 아닐까. 네. 이래서 큰 기대를 합니다. 큰 기대. 네, 좋습니다. 부의장님. 네,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과 이 자문단 만났을 때 제가 먼저 표현한 말이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정말 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 또 놀랍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너무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드디어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키플레이어가 됐다. 그게 가장 반가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정상회담이 늘 북쪽에서만 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뭐가 좀 될 모양이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하네요. 그래서
우려도 없지 않지만 기대를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올해가 이 남북 분단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73년의 남북 분단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불신입니다. 네.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서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최고의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다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 화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 평화협력에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참 기대가 크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짧은 소감 중에도 많은 키워드가 지금 나왔고 우려도 있지만 더 큰 희망감과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다녀오셨고 또 양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정상회담 할 때 2000년에 다녀오셨으니까 더욱더 감회가 다르셨고, 아까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극적으로 요번이 좀 다르다 한다면은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2007년 정상회담 때도요. 사실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열렸거든요. 네. 그때 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판단할 때 주변국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정상회담이 열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지, 이것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적극적인 외교 관계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결실을 낸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과거보다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박자가 맞았군요. 네. 1차 정상회담인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셨고 그 공항에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마주했습니다. 네. 2차 정상회담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때 대통령 전용차에 상징인 태극기와 이 봉황기를 달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평양 시가지를 평양 시민들의 대환호 속에 들어갔던 것이 2차 정상회담이라면, 이번에는 이 판문점에서 이 군사분계선을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하는 역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2차 정상회담 때도 건너가긴 건너갔습니다만 그때는 이 군사분계선을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께서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가셨는데 그건 판문점과는 좀 다른 그렇죠. 개성 지역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판문점에 그야말로 분단의 상징인 이 지역에서 건너간다고 하는 것,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정말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큽니다. 네. 비행기 타고 가셨나요? 양 교수님. 네,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 2차와 달리 3차에서 북한 핵 문제, 이 평화체제 문제,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논의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린다는 측면,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문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는 김정은 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뭐 좀 테크니컬리 이제 판문점이지만 남측 지역에서 평화의 집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안의 문제라든가 그 의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측이 먼저 제의를 했고 우리가 수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장소의 경우에도 우리가 북측에게 선택 기회를 주었다고 그래요. 서울이든 평양이든 판문점이든 원하는 곳에서 하겠다. 그런데 북측에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2번 북측에서 열렸기 때문에 북측이 이번에 제의하는 회담인데 어쨌든 남측에서 열려야 된다. 네. 그러나 서울에 오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대로 경호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판문점 같은 경우는 뭐 경호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이제 독립된 보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안전이라든지 경호 문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분단의 상징이고 그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 개선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 개선 앞쪽까지는 차를 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려서 걸어 내려오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군사분 개선까지 미리 가 계시다가 거기서 내려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면서 군사분계 선상에서 악수를 하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생중계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그 모습이 보여주는 상징성과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징성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큰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답방 형식이지만 이제 서울에 오는 건 아니고 그러나 남쪽 지역에서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그리고 것 이제 지금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번 판문점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우리 남측 평화집에서 했다면 보통 저는 뭐 남북 군사회담의 대표로 오랫동안 북측 군인들과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대개 판문점 평화의 집과 북측에 있는 통일각을 오가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2018 이제 남북 정상회담인데 만약에 다음 회담이 또 합의가 된다면 뭐 북측 지역인 통일각 우리 대통령께서 또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부의장님, 이번에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지난번과 달리 리설주 여사가 같이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새 보면 북한의 여성 지도자라고 할 거예요. 그 김정은의 여동생 조여정이라든가 또 최선희 그 외교국장이죠. 이렇게 좀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에 유엔 안보리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호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분쟁 해결 또는 분쟁 관리, 분쟁 예방의 모든 피스 프로세스의 평화 과정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참여시키고 특히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킨다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성들이 무슨 구호를 외치냐면 여성이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권리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국제사회, 국제현안에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의 의견을 말하고 경험을 투영하고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도 그런 국제 표준, 국제 기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다. 이런 걸 또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이제 앞서 2번의 정상회담과 이번의 정상회담의 차이가 뭐냐고 다 지적들을 잘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의 회담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 선포를 한 이후의 회담이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양 교수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그런 것을 하나의 큰 변화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제 국제 정세
달라진 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경제 위기, 그것도 지금 당장의 경제 위기가 아니고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이것이 오히려 체제에 대해서 더욱더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핵경제범죄 노릇이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다음은 경제다, 우리들의 생활 향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장마당이라든지 기타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해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바라보는 생활 향상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을 위해 가지고 핵무력을 중추한 자의적 국방력을 가지고 체제 보장을 했는데 어쩌면 내부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주민들의 생활 향상, 경제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또 대외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마 그렇다면은 선대윤 그런 명분을 해가지고 비핵화라는 아주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 이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는 미국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대북 선제 공격 정책을 어떻게 미국이 이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가느냐는 이것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서로 맞바꿀 수 있느냐는 이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저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미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없었던 촛불혁명에 의한 그런 아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계도 아주 적극적인 관계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좋은 이 타이밍, 때를 맞이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어떤 합의를 낼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공동 선언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 내지는 어떤 선언이라든가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은 선언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아마 이번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도 저는 선언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남북 간의 여러 합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합의서 나오고 그 합의서에서 나름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나름대로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언에 있어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선언,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때에 만들어진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을 저희가 준비해 가면서 2차 정상회담도 역시 선언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북쪽에서 얘기가 선언은 남북 공동선언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뭐 정상회담 때마다 선언문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 주장을 그 당시 강하게 해왔었습니다. 2000년대 벌써 선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7년에 선언문을 만들면서 사실상 남북 간에 굉장히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남북이 다 같이 생각한 것은 1차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일종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북측에서 얘기한 것은
그거 선언문 만들지 말고 그냥 남북 정상이 함께 기자들 앞에 서서 공동 커뮤니케 같이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사실 저는 이번 정상회담 때는 남북 정상이 나란히 서서 그런 합의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고 온 세계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되면 더 멋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상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 문서 서명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서명한 내용을 가령 뭐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해서 나간 것이지 정상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한번 좀 두 정상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성명이냐 선언이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내용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센터장님,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비핵화인데 비핵화에도 이에 좀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또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마 안 그럴 거야.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포기할 핵무력 완성 선언을 왜 하는가?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핵은 자위용 핵이고 핵이 있어도 얼마든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남북 대화와 교류와 협력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민족끼리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간극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걸 이제 CVID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이것을 이제 짧은 시간에 단계를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단번에 하든지 그걸 이제 원하는 것이 한국 또 미국, 특히 미국이 이제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북한은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단계를 좀 나누어서 그 매 단계마다 각각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자. 그리고 우리 특사가 넘어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건부 비핵화 언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앞에 이 두 가지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는 것, 그다음에 체제가 보장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협상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북측이 언급한 군사적 위협 해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동안 북한은 늘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고 있고 그 적대의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군대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을 위한 연습이다. 네. 따라서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한다면 우리가 핵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것이 그동안 일관된 북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협상에는 북한이 그 입장을 철회하고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단순히 뭐 체제 보장, 이를테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 또 경제적 제재 완화, 포기 이후에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아주 그 경제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이런 정도만 되면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완전한 그런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지는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기존의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미래 핵만을 포기하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또는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협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또 미국이 검토했던 군사적인 옵션에 명분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전 협정이라든가 종전 협정이라든가 그것이 꼭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 꼭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든가 어떤 합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언론에서도 다 보실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대통령과 자문단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종전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전 선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 논의가 한국에 남북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축복한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는 건 좀 명백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종전이라는 게 남북 간에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전 당사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또 중국과 미국이 그 정전 협정에 저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국제 사회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자 보장 체제 이런 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뭐 반드시 종전 선언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남북 간의 종전에 대한 의지 그거는 얼마든지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선언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남북 회담과 정상회담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의 투 스텝으로 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이제 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네. 제일 전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평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미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의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떤 이 정상회담의 내용들이 합의된 것이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추측을 네.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도 만족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의 방안, 미국으로서도 만족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 이 두 내용이 어떻든 양자 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내용들 속에서 앞으로 남북회담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핫라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정례화하고 필요할 때 과거 2차 정상회담 때 표현한 것처럼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실무적 회담을 정상 간에 할 수 있다면 아마 진일보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전 상태에서는 비핵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해야 될 게 종전 선언일 것 같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비핵화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어로는 뭐 technically at war,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한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에 대한 그 얘기가 심도 있게 얘기될 것 같고 그것은 다시 북미 회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전에 대한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법률적인 개념보다는 남과 북이 전쟁의 위험이 없는 그런 한반도, 그런
여건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꼭 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본인도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아베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밝힌 그 내용을 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멋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멋진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만약에 남북 정상, 미국 정상이 합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는 시점에 종전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아마 그런 형태의 수순으로 그렇게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그것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이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될 테니까 아마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President Moon Jae-in's North Korea policy is receiving renewed attention ahead of a planned summit between the two Koreas. He proposed South Korea take the driver's sea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North Korea. The policy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to the dynam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South Korean delegation's visit to the White Hous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on March 9th that he'll hold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Statements Jong-un.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Washington is closely monitoring how the inter-Korean summit will turn out, as it will likely be a prelude to the Trump-Kim meeting. Japan was quick to take action out of fear of being sidelined in talks with North Korea. It has proposed talks with the U.S. and i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Japan-North Korea summit meeting. Meanwhile, China and Russia have welcomed the thawing of inter-Korean relations since the Pyeongchang Winter Games. On March 27th, Kim Jong-un made a low-key trip to Beijing, where he was welcomed with a formal banquet and other honors. On April 10th,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flew to Moscow and met his Russian counterpart in a show of solidarity. The neighboring countries are keeping a watchful eye on the fast-chan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make the best of it for their respective interests.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여러 이슈와 여러 인트레스트와 또 뭐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장관님 그 질문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면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일관적인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 정부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 지렛대를 잘 운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미국과 한국 간에 우리 대통령에게 한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동맹국으로서 협조해 나가는 입장을 할 테니 한반도 문제는 한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이것이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그 정신이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저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바라볼 것은 우리 정의용 실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가령 우리가 중앙 국정원이나 또는 뭐 통일부나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청와대의 정책실장이지만 직업외교관으로서 늘 활동해왔던 정의용 실장이 중심에 서서 가령 주변 국가들에게 설득하는 일,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일,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에 핵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국제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의 외교적 이 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을 때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이 한국 전쟁의 참전국들, 특히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고 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 아닐까. 네. 이렇게 폭넓은 외교적 역할을 우리 대통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면 그야말로 이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큰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이 북한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결실을 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 있는 결말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까 우리 이현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일 미국이 제시한다면 그야말로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70년간 묵었던 이 어려운 한반도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내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의 대화나 북한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계기일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결국 이번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문서로 서명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과제가 아까 우리 양무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그야말로 대사의 교환이 있어서 대사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극적으로 더 일을 끌어가는 일이 아닐까. 이 운전자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줬는데 이 운전자론에 대한 해석을 권위주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탈권위주의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달라집니다. 저는 탈권위주의적으로 그건 뭐냐면 정치 외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으로 한다면 따라와 군대식이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통하지 않겠지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 그만큼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뭐라 했습니까?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길잡이를 했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3월 정도 에너지를 쏜다 하면은 북미 정상 선거에서 7월 에너지를 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이 운전자론에 대해서 따로 해서 이런 권위주의보다도 창조적인 다시 말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자의 역할 이것도 어찌 보면 운전자론에 속한다.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아까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돌아가 보면 결국 여기에 종착점에는 어딘가는 경제가 보일 텐데요.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도 아마 개성 문제라든가 또 개성공단이라든가 지금까지 중단됐던 금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도적인 그런 차원의 교류들이 지금까지 끊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재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재개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사안들이고 의제죠.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남북교류 없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긴급한 사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 문제다. 지금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80세, 90세 된 노인들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은 가족의 생사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가 핵심 의제인데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최소한으로 뭔가를 이뤄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이제 간곡한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좀 이번에 비핵화와 평화 구상 이런 것, 평화 정착 이게 핵심 의제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적어도 이 인도적인 문제 해결,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이것은 의제 제기를 하시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아주 은근한 기대와 간절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부는 그 베를린 구상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인도적인 문제로 네.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의제긴 하지만 이제 워낙에 비핵화와 평화 정책 의제가 커서 그 인도주의 문제를 꺼내기가 어려우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문 대통령께서는 그걸 반드시 의제로서 제기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면에서는 문 센터장님은 너무 소프트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레알 팔리틱의 관점에서 볼 때 안보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이산가족 문제 이것이 그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저는 이산가족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걸로 봅니다. 그거는 뭐 핵 문제와 또 뭐 한반도 평화에 앞서서 정말 우리 국민의 염원이고 또 인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호의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합의문에 담겨지는 건 아마 제한될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핵심적인 노력을 이제 경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의지고 우리의 입장이지만 역시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더 늦출 수 없는 아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될 거고 그동안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베를린 구상이 발표되고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납치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부를 해왔지만 달라진 북한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을 정말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자라는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했고 그런 정령적인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이 따르노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관련된 문제는 역시 핵 문제 해결과 직결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라든지 또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금 한 단계 뒤로 미루어서 아마 먼저 선결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upcoming Inter-Korean Summit, the third of its kind, is making international headlines. A number of world leaders, high-ranking officials, and North Korea experts have offered their own takes on what the summit talks will look li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objective not only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for the entire world. So I think when there's an opportunity to pursue an opening, that opening should be pursued, even thoug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imagine that we will actually succeed with this. It is well worth pursuing this. So we're dealing with a somewhat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hopes have been elevated, expectations have been raised, but the fundamental issues still remain in place. Issues of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ssues of peace and war, and of course the critical central issue to all of this is the denuclearization issue. That remains pretty much as before, and it remains a major barrier, a major hurdle, and a major complication to regional security dynamics. With a mix of hope and anxiety, all eyes are on the historic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could potentially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자, 너무 얘기할 것이 많은데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될 텐데요.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전략으로 우리 한번 국한을 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에 있어서는 이미 최고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자체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복원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미 대화 채널이 복원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위급 회담 이것은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뭡니까?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되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외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89년도에 독일에 있어가지고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90년도에 통일됐죠. 불과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그 당시에 분단 서독의 마지막 총리 헬무트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분이 1년 동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10차례를 만났습니다. 주변 국가인 미트랑 프랑스 대통령과 8차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호네크 그 당시 동독 서기장 3차례의 직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독일 통일을 반대했던 대처 영국 수상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콜 총리의 가장 절친, 요즘 말로 절친, 이 사람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대처 수상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 통일을 승인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걸 하려면 주변 국가의 정상회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유럽연합까지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가지고 평화체제를 보장받는 그런 정상회담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상회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저는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큰 발을 띄었는데 그럴수록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과 늘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 또는 이것이 갖는 그 한국 사회 발전에서의 의미 또는 시민 개개인의 돌아갈 이익은 뭔지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일상적인 언어로 잘 소통하시는 거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그 의사소통의 채널이 만들어질 텐데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북한을 격려하면서 정상 국가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마음 놓고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토대 또는 그 이외의 정치적 외교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민적 시민적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좀 우리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역량을 조금 비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이홍구 총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어로 퀀텀 점프라는 말 했어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는 막 대비약, 대전환 이걸 이제 퀀텀 점프라고 했는데 이런 대전환기에 그 이전에 오래된 사고, 오래된 인식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의 대전환과 대도약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이 전환기에 맞는 인식의 전환, 상호 격려, 우리와 다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관용하는 그래서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조금 그런 역량을 비축하고 축적해가는 노력 그런 것이 더불어 있어야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어려운 해묵은 과제를 풀어가는데 힘을 얻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문 센터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 조언을 좀 해주시면. 이번 정상회담, 2018 정상회담의 표가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로 향한 좋은 출발점에 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기도 하고 또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다. 완전한 폐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나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와 같은 입장을 내도록 소통과 공조,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걸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는 것이고 북한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힘을 쏟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네,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김일성 주석 당시에 합의돼서 이행됐던 그런 과제였죠. 그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동시에 교차 승인.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한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미국과 일본이 역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그 과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북미 대화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가져갈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남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일본의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북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도 해결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아베 수상을 옆에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강경하게 한 것은 정말 그 일본도 이 미국의 입장과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같이 동조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 북일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일 대화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남북 중의 대화도 필요하고 이러면 사실상 후에 가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나올 때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결국은 남북 미중 사자의 회담도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가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이 외교 관계가 잘 성숙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전 과제와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우려가 있지만 희망적이다는 그런 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개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Nobel laureate once said that peace is not everything, but without peace, everything is nothing. Hopefully,
The Inter-Korean Summit will mark a new beginning of our journey towards peace. Thank you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아유.